인적 오류. 인적 오류가 원전 안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디펜스 인 뎁스로 얼마나 설계가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전소가 놓여져 있는 위치가 안전해야 됩니다. 지진에 취약하거나 혹은 발전소 주변에 서울같이 사람들이 많이 살거나 하면 원전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는, 위험은 사고 발생 빈도하고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데미지의 크기의 곱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하는 오퍼레이셔널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안전 요소에. 인적 오류 때문에 생긴 사고가 79년도 TMI 사고입니다. 보수할 때도 인적 오류가 있었고, 또 사고 진단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단 오류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 실수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TMI 미국 원전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은 인간 인적 오류를 어떻게 정량화하는가. 이거 왜 하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인적 오류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분석 방법을 배웁니다. 항상 어세스먼트는 매니지먼트를 수반합니다.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전의 그 안전 목표가 있고 0.1% 룰의 안전 목표가 있고, 또 그 안전 목표로부터 유도된 원전의 성능 목표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심 손상 빈도는 한 리액터가 1년에 10,000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하는 게 성능 목표예요. 퍼포먼스 골입니다. 자, 이 성능 목표에 미니멀 크셋이 한 6만 개 정도 나옵니다. 발전소를 사고로 기결시키는 콤비네이션. 우리 조그마한 개통 하니까 미니멀 크셋이 뭐 컴포넌트 하나만 해도 4개가 나왔죠. 커먼 코드 펠리어 걸 하니까. 미니멀 크셋 속에는 수십 개의 콤비네이션입니다. 개통의 혹은 컴포넌트의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니멀 크셋 6만 개 중에 인적 오류가 들어있는 미니멀 크셋 수가 한 40% 가까이 돼요. 30-40%. 그러니까 인적 오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 절차서를 잘 만들어 놓고, 운전원이 진단할 때 실패 안 하고 수행할 때 실패 안 하게, 실수 안 하게. 그 다음 두 번째는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면 좋겠죠. 지금 한수원의 고민이 은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의 그 품질 보증서 위조와 또 그 실험 데이터 조작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 오래 못 있게 하다 보니까 직장 그 자기 근무하는 부서에서 조금 몇 년 근무하고 이동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전소에 지금 그 전문성 문제가 큰 이슈예요. 순환 보직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시켜야 인적 오류가 줄어드는데, 오늘 배우는 것은 인적 오류 평가 방법 중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한 18가지 방법이 발표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평가하자. 아니다, 이거는 단점이 많으니까 저런 방법을 하자 해서 논문에 소개된 방법이 18가지입니다. 멀티플 그릭 크리에이터 모델을 쓰다가 지금은 알파 팩터 모델을 쓴다고 그랬죠. 인간 오류 분석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HCR이라는 방법도 쓰고 서프, THRP라는 방법도 쓰는데요. 요즘은 서프 방법을 서프 방법의 그 쇼트 버전인 ASEP를 씁니다. 아셉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아셉 평가 방법의 그 핵심을 설명하겠습니다. 9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장 받았습니까? 오늘 받아야 될 양이 네, 3장 받았죠? 자, 5장 받아야 됩니다. 5장. 이거 뒤로 넘기세요. 네. 한 장씩 가지고 넘겨.
자, 노심 손상 빈도의 약자는 CDF입니다. 코어 데미지 프리퀀시. 코어 데미지 프리퀀시가 상용 원전하고 신규 원전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우리 상용 원전은 노심 손상 빈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보다 작아야 된다. 한 리액터가 1년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 값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뭐죠? 하드웨어 그것도 나눠줘. 하드웨어 페일리어. 기계 고장. 그죠? 그 프론트 라인 시스템이 13개가 있고, 백엔드 시스템이 7개가 있습니다. 리액터가 있고, 컨테인먼트가 있으면 20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하는가 하는 게 신뢰성 공학의 한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그리고 러프라는 게 있습니다. 러프. 이거는 CDF는 요 리액터에 관련된 거고, 컨테인먼트에 관련된 게 러프입니다. 컨테인먼트 파손 확률이 되겠습니다. 라지 얼리 릴리스 프랙션 약자입니다. 지난번에 했죠? 적지 않겠습니다. 컨테인먼트의 프리퀀시하고 확률의 차이는 뭡니까? 확률은 단위가 없고, 프리퀀시는 이런 per time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가 있고 없고 차이고, 확률은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지만 프리퀀시는 1보다 클 수 있습니다. 1년에 10번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확률 공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확률이고, 프리퀀시는 단위 시간당이라는 그 유니트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러프는 1 곱하기 10-5승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원전입니다. 기존 원전. 여기에 인간 오류가 아까 35% 내외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인간 신뢰도의 그 확률은 주관적인 확률입니다. 주관적인 확률. 여기 스웨인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35년 전에 뉴렉 리포트는 미국 규제기관이 USNRC인데, USNRC가 컨트랙으로 펀드를 줘서 연구 결과물을 담은 보고서가 뉴렉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의 보고서죠. 보고서에 1278이라는 보고서에 인간 오류 분석 방법이 나와 있고요. 요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인적 오류는 얼마다 하는 그 기본 단위에 대한 인적 오류 확률 값이 나와 있는데, 그 값은 어제 이야기했던, 월요일 날 이야기했던 객관적인 확률이 아니고 주관적인 확률입니다. 주관적인 확률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1278에 나오는 테이블의 값들은 represent best judgment라는 거예요. degree of belief 또는 주관적인 확률 같은 말입니다. 자, 인적 오류를 분류하면 8가지가 나옵니다. 인적 오류. 사람의 실수를 분류하면 8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큰 카테고리가 진단 오류입니다. 진단 오류. 그 다음에 진단을 잘 했는데 수행을 잘 못하는 수행 오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죠. 조금 전에 오기 전에 고등학교 동창생이 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모 상이 아니고 본인 상이에요. 좀 기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아픈 병이 재발해가지고 수술을 한번 했는데, 재발해가지고
이제 그 운명을 달리했는데 이제 상가에 수업 끝나고 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면 아직 한창 50대인데 이게 그 암으로 진단받고 이제 뭐 좀 잘못돼 가지고 다시 수술해 가지고 이제 불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진단이 거기도 진단 문제가 있었습니다. 암 진단을 잘못해 가지고 늦게 알아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그 SCTR하고 스몰 로카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비슷해요. 징후가. 스몰 로카하고 스팀 제너레이터 튜브를 하나의 예입니다. 스몰 로카는 펌프의 실이 조금씩 새거나 아니면은 79년도 TMI 사고처럼 PORB 밸브가 조금씩 새가지고 밸브가 열렸다가 닫혔다 해야 되는데 열린 채로 있으면 계속 새는 거죠. 그렇게 냉각수가 새는 게 스몰 로카입니다. 아니면 파이프에 약간 리크가 생겨가지고 새거나. 자, 요 놈하고 전기 발생기 누출사고 SCTR 심지어 튜브 럽차고 이것도 이제 물이 셉니다. 어디로 셉니까 이거는? 바깥으로 컨테인먼트 바깥으로 새는 게 아니고 전기 발생기 쪽으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홀 기간 중에 계속 플러깅을 합니다. 디텍션을 해가지고 전기 발생기가 한 2mm짜리 굉장히 얇은데 구멍이 나 있으면 그쪽을 밑을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플러깅을 하고 작동 안 하게 합니다. 한 8%까지는 괜찮아요. 뭐 미세 튜브가 몇만 개 있는데 그게 한 8% 정도까지는 발전소로 계속 돌고 근데 넘어가면 전기 발생기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전기 발생기가 울진하고 영강, 한울이죠. 한울 3호기, 4호기 지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울이면 울진이죠. 한울. 예, 한울 3호기, 4호기. 그 다음에 영광이 한빛 원전도 동일하게 지금 몇 개가 전기 발생기가 너무 빨리 구멍이 나가지고 그 전기 발생기 재료를 신형을 안 쓰고 구형을 써가지고 한 20년 정도 채 안 돼가지고 20년 정도 돼가지고 전기 발생기를 교체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왜 그 8% 기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플러깅 단계. 그래서 전기 발생기 세면은 냉각수가 2차 측으로 빠져나가죠. 그게 스팀 튜브 럽처인데 컨트롤룸에서 오퍼레이터가 보면 정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정상이 비슷합니다. 시그널도 비슷한 게 뜨고. 그런데 대체 방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또 크게 달라요. 전기 발생기 튜브 럽처는 일단 전기 발생기 문제가 생긴 쪽에 그 아이솔레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2차 측 하나 남아 있는 전기 발생기로 얘를 2차 측부터 제거해서 붕괴율을 쿨링을 시키는 데 반해서 스몰 로카는 1차 측에 피드 앤 블리드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고압 상태의 냉각수가 주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물을 흘려야 돼요. 바깥으로 흘려가지고 압력을 좀 떨어뜨린 다음에 고압 주입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세이프티 인젝션 탱크에 중압 물이 자동으로 질소가 누르는 통이 있는데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저압 주입 시스템이 들어가서 디케이 hit을 제거해야 안정한 상태로 갑니다. 이렇게 대체 방법이 크게 다른데 오퍼레이터가 스몰 로카인데 SCTR로 생각하면 이게 큰 낭패죠. 그죠? 근데 그게 진단 오류입니다. 진단 오류. Correct diagnosis within time allowed. 여기서 시간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 읽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겠죠. 진단을 잘 했는데 상황이 끝나버리고 미션 타임이 있습니다. 절차서에 얼마 시간까지 성공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성공이고 정확하게 진단을 했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진단을 못하면 실패죠. 그 다음에 잘못 진단할 수 있겠죠. 또 진단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퍼레이터가. 그래서 안 해도 진단 잘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수행 오류 보세요. 제대로 진단했습니다. 했는데 correct
post diagnosis action not within time. 허용된 시간 내에 하지 않고 시간 넘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도 fail이고, 아예 잘못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버튼을 A, B, C를 누려야 되는데 버튼을 B, C, D를 누르는 거예요. 오퍼레이터가. 그건 진단은 제대로 했는데 스몰 로컬하고 조치가 절차서에 나온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했을 때 바로 요 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 행위를 수행을 안 하는 경우도, 일중시하다고 안 하는 경우도 마지막 세 번째 수행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진단을 잘 못하면 리커버리를 할 수 있죠. 그죠? 진단을 잘못했을 때 잘못했구나,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구를 주어진 시간 안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패고요. 또 복구를 하는데 인커렉트하게 리커버리 하는 경우, 아예 리커버리 하지 않는 경우. 여기서 지금 일중시시 세 가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행위를 안 하는 거, 진단 자체를 안 하는 거, 복구 자체를 아예 시도 안 하는 거. 이게 3개고요. 나머지가 6개가 되겠습니다. 6개. 요거 2개, 요거 3개, 요거 1개. 그래서 이게 가지치기를 하니까 인적 오류가 구분이 되고요. 크게 봐서 진단 오류하고 행위 오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진단 오류도 잘 하는 경우, 잘 못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예. 그래서 오류는 잘 못하는 경우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미션 에러하고 오미션 에러라고 합니다. 커미션 에러하고 오미션 에러. 커미션은 해가지고 잘못하는 거고, 오미션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죠? 우리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정의롭지 못한 거고요. 또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정의롭지 못한 게. 그죠? 그래서 뭐 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노약자가 있는데 그걸 방관하면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잘못이고, 그렇죠? 또 노상에서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빨리 병원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수송해가지고 치료하는 게 잘하는 건데, 뭐 그렇지 않고 뭐 지켜보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다거나 뭐 다른 일을 하면은 또 잘못하는 거죠. 좀 얘가 좀 너무 나이브한 예지만 바로 된 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미션 에러, 오미션 에러 이렇게 나눠준다. 그것은 진단 오류도 커미션 에러, 오미션 에러 나눠주고, 액션 에러, 수행 오류도 커미션 에러, 오미션 에러 나눠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적 오류 확률이 뭐 10분의 1부터 한 1000분의 1 수준으로 나오는데 0.1부터 0.001 나오는데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진단 오류예요. 진단 오류가 훨씬 포션이 큽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병 진단 받을 때 진단은 잘 했는데 약을 처방을 잘못할 확률은 별로 안 높죠. 그죠? 근데 약을 처방하기 전 단계가 진단 단계인데, 진단을 감기하고 뭐 폐렴하고 뭐 그죠? 또 무슨 폐암하고 무슨 폐결핵 이런 종류가 있으면 그게 증상이 비슷해 가지고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되겠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 중요하냐니까 진단할 때. 먼저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진단 오류할 때 쓰는 다이어그노시스 휴먼 에러 레이트 그래프인데요. 이게 표준 스탠다드로 만들어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진단 오류 확률이에요. 진단 오류 확률이 로그 스케일이고 X축도 시간도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시간이 점점 허용 시간이 많으면 생각할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죠.
근데 거꾸로 시간이 적으면 마음도 급하고 이게 진단을 잘 못합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허용된 시간이 커짐에 따라 인적 진단 수행 오류 확률값이 줄어들겠죠. 그죠? 큰 트렌드는 위에서 밑으로 가죠. 그죠? 자, 그런데 위의 그래프는 95% 값이고 밑에 그래프 점선은 5% 값입니다. 가운데 값은 미디안 값입니다. 50% 값. 자, 여기 10분이다. 내가 지금 10분 안에 어떤 사고를 SCTR하고 스몰 로카를 진단해야 된다. 뭔지 모르겠어요. 또 제3의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진단 오류 값이 50% 값이 0.1에서 0.01 사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시간이 100분이다 하면은 거의 인적 오류 확률 값이 10,000분의 1이에요. 진단 오류 확률 값이. 그죠? 자, 이 그래프도 역시 주관적인 확률입니다. 통계를 해갖고 구한 게 아니고, 사이콜로지하고 인간공학자인 스웨인이 만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미디안 50%, 어퍼 바운드 95%, 로우 바운드는 밑에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95%, 이게 5%입니다. 거꾸로. 이게 5%고 95%. 자, 그런데 X축을 주목하면 time t in minutes 분이죠. 단위가. after completing signal abnormal situation. abnormal situation 하면 막 시그널이 뜹니다. 알람도 뜨고. 후에 경과된 시간 가지고 진단 오류를 정량화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시간이 보세요. 진단 및 수행 시간이 있는데 처음에 절차서를 보면은 estimated maximum allowable time이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 시간 안에는 PRB를 열고 압력을 떨어뜨린 다음에 고압에서 펌프를 작용해서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15분 안에, 예를 들면. 피드 앤 블리드를 15분 안에 해야 된다 하면은 TM이 15분 됩니다. 근데 내가 버튼을 누르는데 적어도 한 5분 걸려요. A 버튼 누르고 또 B도 금방 열리는 게 아니죠. 자, 그게 5분 걸리면 진단하는데 남은 시간은 10분이죠. 전체 15분 중에 5분은 행위하는 데 사용돼야 되니까 진단 시간은 10분입니다. 10 빼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서 10분이 되는 겁니다. 10분. 10분일 때 진단 오류가 정량화된다. 이게 이 그래프의 의미입니다. 그래프는 인적 오류 평가하는데 약방 감초로 나오는 그래프니까 꼭 그래프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노미널 진단 모델. 자, 요 값을 이제 보정을 시켜줍니다. 코렉션을 해주는데, 어쨌든 진단 오류 값은 요 Y축 가지고 구한다 하는 걸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TMI 사고는 두 가지 인적 오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진단 오류도 있었습니다. 어떤 진단 오류 있었죠? 나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게 PORB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데 그냥 열린 채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압력이 한 150기압 되니까 물이 차고 나오죠. 밸브를 통해서. 자, 물이 이제 계속 새는데 여기 오퍼레이터가 물이 계속 새니까 기계는 자동적으로 힙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피드 앤 블리드 저절로 되는 거죠. 자, 물이 이제 힙시 시스템이 쫙 들어가니까 오퍼레이터가 보니까 프레셔라이저가 가득 차 있는데 힙시 시스템이 작동해서 물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른 꺼버렸어요. 힙시 시스템을. 판단 잘못한 거죠. 가압기가 수위가 높다고 해서 고압 주입 시스템을 정지시키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판단 잘못해가지고 들어가는 물을 힙시 시스템을 꺼버린 겁니다. 그게 진단 오류고요. 그 전에 PORB 밸브가 열린 상태로 계속
방치되기 이전에 있었던 인적 오류가 뭐냐 하니까 로컬 오퍼레이터가 보조급수 계통에 요 밸브를 보조급수 계통 라인이 두 라인입니다.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라인이 되게. 근데 요 라인을 체크하고 원상복귀 안 해놓고 잠가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수기의 문제로 트립이 일어나고 2차 측 메인 피로럴 시스템은 기능을 멈추죠. 자동적으로 보조급수 계통이 작동하는데 보조급수 계통이 밸브가 막혀 있으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니까 이제 2차 측 기후 제거가 안 되니까 1차 측은 점점 뜨거워지고 밸브까지 고장이 나니까 이제 고압 주입 시스템이 작동이 됐는데 들어가는 물도 꺼버렸어요, 오퍼레이터가. 그러니까 물은 계속 빠지지, 들어가는 물은 없지, 디케이스는 계속 나오지, 파워 쿨링 미스매치라는 사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시간 반 만에 알았어요, 운전원이. 그래서 복구했는데 나중에 10년 지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원자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3분의 1 이상이 녹았어요, 해결도가, 윗부분이. 네. 자, 그래서 로컬 오퍼레이터가 원상복귀 안 해놓은 휴먼 에러가 있었는데, 그때 원상복귀 요 1번 밸브를 원상복귀 못했으면 2번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디펜던시입니다. 이게 독립이면 1번이 잘못돼도 2번도 잘못될 확률이 동일하게 곱해주면 되는데 1번이 잘못되면 2번은 거의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컴플리트 디펜던시는 요놈이 1번 컴포넌트가 인적으로 일어나면 요놈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1이에요, 1. 자, 첫 번째 휴먼 에러를 감마 제로라고 하고 두 번째 휴먼 에러를 감마 1이라고 명명합니다. 세 개면은 감마 2, 감마 3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0. 자, 인적 오류가 0.1에서 0.0014이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0.0이라고 하면 두 번째 휴먼 에러는 여기 보면 미디움 디펜던시다 하면 7분의 1 플러스 6 감마죠. 7분의 1 플러스 6 감마 제로니까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7, 1 더하기 6 곱하기 0.01 하니까 7분의 1.06이 돼가지고 0.71은 7, 1, 3, 7, 4, 7, 0.14가 됩니다. 두 번째 밸브의 그 인적 오류, 메인테넌스 휴먼 에러죠. 인적 오류 확률은 무려 14%가 됩니다. 요놈 인적 오류 할 확률은 1%였는데 두 번째 게 14%가 됩니다. 이게 미디움 디펜던시를 적용했을 때입니다. 하이 디펜던시를 적용하면 2분의 1 더하기 0.01 돼가지고 거의 0.5가 됩니다. 컴플리트 디펜던시를 적용하면 요놈이 0.01이라도 요놈은 1입니다. 1. 우리 불용도 지난 시간에 할 때, 불용도 할 때 감마 첫 번째 인적 오류 휴먼 에러 1, 휴먼 에러 2 하면은 이게 휴먼 에러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두 번째 휴먼 에러는 감마 1이고요. 1 마이너스 감마 1. 안 일어났고 첫 번째 일어나는 감마 1이 아니고 감마 제로입니다. 이거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에 1번 컴포넌트의 인적 오류 일어날 확률이 0.01이고 이게 0.09였어요. 0.90 쏘리 0.99. 자, 두 번째는 요게 얼마라고요? 0.14. 이거는 0.86. 그러면 0.01, 0.99. 이게 한 예입니다. 인적 오류 평가 예입니다. 요 밸브에. 우리 마지막 문제가, 마지막 연습 문제 7번이 마지막 문제가 넘어가 버렸네.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A 탱크가 힙시 시스템이고 B가 리액터라고 하면 여기 RWST 탱크에서 물을
B로 보냅니다. 이거 리액터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게 전기 발생기고, 요걸 CST, 컨덴세이트 스토리지 탱크로 생각해도 됩니다. 트레인이 두 개인데, 이쪽 트레인의 인적 오류를 수행할, 인적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1%라면, 이쪽, 다른 쪽 라인도 TMI에서 보듯이 인적 오류를 범할 수 있죠. 디펜던시는 여러분 어시움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하라고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로우 디펜던시로 하겠다 하면은 로우 디펜던시는 사이콜로지스트가 만들어낸 식이 20분의 1 더하기 19 감마예요. 약간 디펜던시가 있다 하면. 그럼 20분의 1 더하기 19 곱하기 0.01 하면은 디펜던트 휴먼 에러 레이트가 조금 큽니다. 0.01보다. 뭐 0.05 이런 값이 나오겠죠. 질문 없죠? 그래서 이게 디펜던시 다섯 가지인데 미디엄 디펜던시를 많이 씁니다. Level of dependence between low dependence and high dependence. LD and 요 HD하고 LD하고 사이가 미디엄 디펜던시고요. 제로 디펜던스는 독립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잘못해도 이번도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게 제로 디펜던시고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죠. 완전 디펜던시는 너무 값을 나쁘게 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의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진단 오류였는데, 진단 오류의 인적 오류와 수행 오류의 인적 오류를 다 종합해서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이 THERP입니다. THERP는 약자인데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약자입니다. 그래서 SURF, TURF 이런 말을 하는데 THERP가 Technique Human Error Rate Prediction 약자다. 이거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크닉 SURF에 대해서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쓰시오 하면은 네 가지 요소입니다. 처음에 친숙화 단계입니다. Familiarization. 시스템의 정보를 봅니다. 도면도 보고 개통 설명서도 보면서 또 방문해가지고 실제 그 개통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 어떤 행위가 필요한지, 아까 스몰로크가 이러다면 피드 앤 블리드 해야 된다고 그랬죠. 피드 앤 블리드가 컨트롤룸에 가가지고 절차서가 있고 어떻게 피드 앤 블리드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익히는 단계가 familiarization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들을 절차서에 1번, 2번, 3번, 또 3번에 있는 행위가 또 1번, 2번 나눠지죠.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데 그것을 HRA 이벤트 추리라고 합니다. HRA 이벤트 추리로 가지치기 해서 모델링 하는 게 퀄리테이티브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절차서에 있는 내용을 절대 인적 오류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부분만 빼버리고 인적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줄 있죠. 태스크를 이벤트 추리로 그리게 되는데, 이것은 차이점이 우리가 확률 통계에서 배웠던 이벤트 추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HR의 이벤트 추리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모델링합니다. 그 차이는 왜 그러냐 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은 경우의 수가 2개가 아니고 3개, 4개도 가능한데 하이, 미디움으로 이렇게 엔드 브랜치 값이 3개 이상도 가능한데 상에서 하로 내려오는 HR의 이벤트 추리는 항상 성공 실패 2개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추리라고 합니다. HRA 이벤트 추리는 바이너리 추리다.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거예요. 그림 잠깐 봤죠? 그림 보면 이게 성공, 실패. 첫 번째 거 성공했는데 두 번째 것도 성공, 실패. 실패해도 복구할 수 있죠. 점선이 복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HRA 트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오른쪽은 실패, 왼쪽은 성공으로 두 가지 경우만 있다. 두 가지 경우,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브랜치의 확률값을 어사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사인 해가지고 각
브랜치 값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고 이다 하면은 곱하기인데 로고노멀 분포를 곱하면 로고노멀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데이터가 전부 로고노멀 분포입니다. 아까 여기 보면 아까 HRA 1278 핸드북에 보면 아날로그 미터를 잘 못 읽을 확률, 에러 오브 커미션. 그죠? 커미션은 수행 오류죠. 아날로그 미터하고 디지털 리드아웃이 있는데 계기를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어느 게 더 읽기가 좋아요? 디지털이 좋습니다. 아날로그는 대강 나오죠, 대강. 그래서 아날로그는 인적 오류 확률이 디지털보다도 3배 높아요. 0.001, 0.03이고 에러 팩터는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휴먼 에러 프로바빌티는 미디움 값이에요. 50% 값이고 에러 팩터는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거죠. 이 값은 전부 다 로고노멀 분포라고 그랬죠. 나 처음 시작할 때. 디그리 오브 빌리프고 스웨인이 제시한 이 인적 오류 값은 전부 다 로고노멀 분포다. 그래서 이 추리에서 보세요. 요 확률값 곱하기 요것도 실패하고 예를 들면 이것도 실패하고 이것도 실패하다면 이것도 로고노멀 분포고 이것도 로고노멀 분포입니다. 요놈 곱하기 요놈이 또 로고노멀이죠. 그죠? 정규 분포 곱하기 정규 분포는 무슨 분포라고 그랬어요? 카이스키아 분포죠. 로고노멀 곱하기 로고노멀은 로고노멀입니다. 근데 로고노멀 말고 정규 분포 더하기 정규 분포는 뭡니까? 정규 분포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정규 분포 더하기 정규 분포인데 정규 분포 더하기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로고노멀 분포 곱하기 로고노멀 분포는 로고노멀 분포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전의 신뢰도 평가할 때 쓰는 데이터가 대부분 로고노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장률, 인적 오류 뭐 다 로고노멀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코먼 코즈 페일리어 파라메타 분포는 로고노멀 아니고 뭘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분포예요? 베타 분포입니다. 베타 분포. 코먼 코즈 페일리어의 파라메타 분포는 베타 분포입니다. 오늘 배우는 인적 오류 확률값의 분포는 로고노멀 분포입니다. 저런 사람도 있고 또 어디 엉뚱한 핸드폰도 만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자, 4가지 요소가 첫 번째 친숙화 familiarization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qualitative assessment. 이거는 가지치기예요. 가지 만들기. 세 번째는 가지에 있는 값을 아까 0.001, 0.003 이런 값을 핸드북 보고 찾아가지고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uncertainty propagation 합니다. 곱합니다. 곱하면은 결과도 로고노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과를 정리해서 시스템 계통 분석자한테 보내줍니다. 그게 incorporation이에요. 센시티비티 분석하고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뭐냐 하니까 파라미터 값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파라미터는 수행 특성 인자입니다. 퍼포먼스 쉐이핑 팩터를 말하는데 퍼포먼스 쉐이핑 팩터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퍼포먼스 쉐이핑 팩터는 태깅 레벨, 스트레스 익스피리언스, 디펜던스, 컴플렉시티 등등인데 보통 한 10가지 정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태스크라도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사람의 전문성, 그죠? 스킬이 많은 사람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겠죠. 그죠? 초보자보다 한 10년 일한 베테랑이면 일을
인적 오류 없이 잘 수행할 겁니다. 스트레스는 어때요? 스트레스 좀 적게 받겠죠, 베테랑은. 초보자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평상시에 잘 하던 것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잘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수행 특성 인자 간에는 디펜던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스킬이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나 스킬이 PSF예요. 무슨 약자라고요? 퍼포먼스 쉐이핑 팩터 약자입니다. 수행 특성 인자 번역하면 컴플렉시티가 뭡니까? 이 작업을 수행하는 그 복잡도. 엄청 일이 복잡하면 이거 인적 오류 범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태깅이 잘 되어 있으면 TMI 그 보조급수 계통의 밸브를 점검한 사람이 너무 배가 나왔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배가 나가지고 태그를 못 봐가지고 체크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사고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태깅 레벨, 그 다음에 디펜던서 이런 것들이 수행 특성 인자가 되는데, 수행 특성 인자를 고려해가지고 보세요. PSF를 보정해가지고 기본값 있었죠, 아까. 테이블 또는 테이블은 수행 오류의 기본값이고, 아까 그래프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진단 오류 그래프는 진단 오류의 스탠다드 값입니다. 기본 진단 오류 확률 값에다가 보정 팩터를 곱해줍니다. 보정 팩터를 반영해서 진단 오류를 구하는데, 이 보정 팩터는 수행 특성 인자, 교육 훈련 수준, 절차수 수준, 경보 수준, 주관심 작업이냐 하는 거고, 진단 오류는 아까 처음 이야기했지만 15분 있으면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5분이면 진단은 10분 걸리죠. 그 시간 10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 진단 오류 확률값 정하는데. 자, 행위 오류도 마찬가지로 기본 값에다가 보정 인자를 해줍니다. 타인 복구가 가능하면은,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알고 복구 가능하면은 TMI처럼 이것은 비상 직무 수행 오류가 줄어들죠. 자, 기본 오류 값은 작업 성격하고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이거는 수행 오류고요. 진단 오류. 그러게도 값이 크다고 그랬어요? 진단 오류가 훨씬 큽니다. 수행 오류는 조금 전에 봤지만 0.001, 0.003 이런데 진단 오류는 0.1, 0.01 이런 값이 10배 오다가 큽니다. 그래서 진단 오류를 잘 줄여야 돼. 값도 크지만은 복구도 어려워요. 진단을 잘 못하면 복구하는데 어려워. 수행을 잘못하면 금방 찾아내가지고 리커버리 하는데, 진단을 잘못하면 이건 오래 갑니다. 복구를 잘 못할 수 있어요. TMI가 2시간 반 만에 복구가 돼가지고 다행스럽게 주민 피해는 없었죠. 그래서 세이프티는 럭입니다. 럭. 무슨 말이에요? 안전은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운이니까 뭐 운에 맡기고 안전 강화 조치나 또 안전문화 향상 이런 거를 안 해도 되겠네요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강화하고,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오나가 원전이 80cm 차이로 침수가 안 됐다는 거는 운이죠, 운. 그죠? 무슨 세이프티 마진이 한 몇 미터 있는 게 아니고 0.8m 때문에 침수가 안 된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은 10m 방파제인데 14m가 왔고, 오나가 원전은 13.8인데 원래 14.8이에요. 지진 때문에 흔들려 갖고 13.8이 됐을 때 13이 와가지고 침수가 안 됐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인데, 세이프티는 럭에, 포천이죠, 포천. 포천은 럭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원전은 뭐 일본 같은 사고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TMI 원전 같은 사고는 발생할 수 있어요.
일본 원전은 방사능 물질이 많이 누출이 돼가지고 지금 반경 한 20km 쪽은 아직도 사람들이 10km 안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요. 20km 안에는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는 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TMI는 그렇지 않습니다. TMI는 옆에 호기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바로 이웃 울타리 주변에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TMI급 사고냐 후쿠시마급 사고냐에 따라 가지고 그 준비하는 철학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전 강화 조치하는데 TMI급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규제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급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TMI급 사고는 우리가 컨테인먼트 벤팅 시스템을 달고요. 그 다음에 캐비티에 물을 집어넣고 이런 중대사고 관리 전략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TMI급 사고는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급은 뭐 엄두가 안 나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자, 그래서 일상직무, 비상직무로 나누고 비상직무는 아까 사고 시 진단하고 복구하는 거고요. 진단하고 수행하는 거고, 일상직무는 메인테넌스. 메인테넌스는 기본 오류 확률값에 타임 복구 가능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일상직무 수행 오류를 수행합니다. 요즘은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메인테넌스를 한전기공 KPS죠. KPS가 주로 하는데 KPS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전의 안전성이 이쪽 일상직무 쪽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쪽이 보강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한수원 직원들이 감독만 하고 실제 일은 한전기공에서 와서 체크하고 뭐 교체할 게 있으면 교체하고 이런 실무 일을 KPS나 협력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직원들은 관리 감독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 복구하는 수준이 좀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수원 직원들이고 메인테넌스 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계약에 따라 들어와서 메인테넌스를 하는데 사고 시에 유기적으로 잘 복구가 이루어질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직무하고 비상직무로 나누어서 평가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보정방법은 기본값에다가 20을 곱하기도 하고 6분의 1을 곱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셉 방법론의 근간으로 해가지고 원자력 연구소가 개발한 KHRA 코드에서 사용되는 보정값입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줬던 서프나 아셉에서 사용하는 값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코리안 HRA, KHRA 코드에서 사용하는 보정값이에요. 자, 진단의 기본값은 요 그래프입니다. 진단의 기본값은 요 그래프고 수행의 기본값은, 수행 오류의 기본값은 이런 표예요. 누력 1278 이런 표입니다. 그죠?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예를 들었죠. 요 값에다가 보정을 해줘요. 20배를 곱하기도 하고 6분의 1을 나누기도 하고 6을 나누기도 하고 그게 수행 특성 인자를 고려해서 휴먼 릴라이빌리티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결정하게 되는데 너무 임의적이죠. 너무 임의적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둔 겁니다. 5개, 4개 체크를 합니다. 이게 맨날 하는 주관심 작업이냐? yes, no죠. 그 다음에 경보가 있느냐 없느냐? 주 작업이 아닌데 경보까지 없으면 이거는 기본값에다가 20을 곱해야 돼요. 그죠?
자, 루틴한 일이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절차수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 값에다가 0.003에다가 6분의 1 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코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클릭만 하면 돼요. 지금 이 작업을, 피드 분리를 수행하는 오퍼레이터가 교육 수준이 굉장히 좋다,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요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피드 앤 블리드 절차수를 가보니까 절차수가 지금 프라마톰 한울 125기는 프라마톰인데 프라마톰 절차수가 좋아요. 보기가 좋아요. 깔끔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HRA 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어쨌든 보증해주게 됩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멀티플리케이션,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 수행 오류에 보증해주는 값을 뭘 보증해줘요? 수행 특성 인자를 고려해서 보증값을 결정하는데 직무 유행 자체가 스텝 바이 스텝이냐 다이나믹이냐 하는 것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다이나믹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작업이고 스텝 바이 스텝은 차근차근 하면 되죠. 절차 수준이 잘 돼 있고 교육 훈련도 잘 받아 있고 동시 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면은 스텝 바이 스텝이고 동시에 해야 되면서 교육 훈련 수준도 부족하고 절차 수도 잘 되어 있지 않다면은 다이나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시간이 긴급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긴급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다음 시간도 긴급하지도 않고 상황도 잘못해도 별로 심각하지가 않아요. 결과가 작업 위협하지도 않고 교육 훈련 수준도 낮고 작업 경련도 미숙련됐으면 그때는 또 스트레스가 많죠. 그죠? 왜? 지금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요 경우 보면 시간도 긴급하지 않고 상황도 심각하지 않고 작업 위협하지 않는데 교육 훈련 수준도 높으면 거의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보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복구할 때 스텝 바이 스텝이냐 다이나믹이냐 감독자 복구할 확률이 90%입니다. 90%. 0.1이란 말은 기본 수행 오류값이 기본 수행 오류값이 0.006 감독자 복구 10배 0.1 자, 스텝 바이 스텝이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 하면은 이 행위는 0.05를 5% 인적 오류를 매깁니다. 여기다가 보정값은 리커버리 값은 0.3을 매깁니다. 이게 아까 보여줬던 직무 유행하고 스트레스하고를 고려해서 지금 이 기본 수행 확률 값을 KHRA 코드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서프의 쇼트 버전인 아셉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아셉은 약자가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프로그램이에요. 서프는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약자가 너무 많아요. 그죠? 약자가 너무 많아. 아셉은 다시 한번 합니다.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Program.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서프의 쇼트 버전이고 스웨인이 87년에 만들었습니다. 원래 서프는 1980년이고 7년 후에 너무 그 데이터가 방대하고 이게 그 적용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좀 단순화시킨 게 아셉이고요. 이게 ASEP 약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약자고요. 그래서 인간 오류 확률은 진단 오류하고 수행 오류로 나눠진다. 진단 오류를 미스테이크라고 하고 수행 오류를 슬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죠? 두 개 다 오류죠. 미스테이크도 오류, 슬립도 오류인데 미스테이크는 진단 오류, 슬립은 수행 오류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프나 R7 같은 한 통속이고 쇼트 버전인 뿐이고요. 두 번째 인간 오류 평가 방법이 HCR이에요. 이거는 약자가 Human Cognitive Reliability 약자입니다. HCR. 자, 이것은 책을 좀 읽어오세요. HCR 방법은 좀 책을 좀 읽어와서 구장을 읽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하면 취하죠. 예. 여기 오늘 오늘 배운 것 중에 질문 있습니까?